다들 아시겠지만 소위 AI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계속 국회 문턱을 넘냐 못 넘냐 이 부분이 되게 관심이 이제 많은 상황이었죠. 이 세션을 할 때에는 법안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뭔가 공표가 돼서 시행을 앞둔 완성된 형태의 법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너무 급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관계로 사실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AI 기본법이 이제 의안정보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좀 올라간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당시 이제 과방위에서 그 소위에서 이제 논의된 그 안을 기준으로 설명을 오늘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순서는 이제 국내외 인공지능 법안 관련 현황인데 사실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AI 관련된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미국처럼 행정명령의 형태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놨다가 또 이제 법화되기 전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아예 상반되는 형태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행정명령에 대한 어떤 유효성이 조금 희미해지는 그런 이제 상황도 있다 보니까 국내 인공지능 법안 관련된 현황은 뭐 EU랑 미국, 우리나라 관련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위를 통과한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여기에 따랐을 때 향후에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법은 이제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될 거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AI 기본법 관련된 부분은 이제 왼쪽이라서 그리고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유럽연합 EU AI 액트 같은 경우에는 24년 8월 1일자로 단계별 시행을 해서 각 조문에 따라서 12개월, 24개월, 36개월 이렇게 시행기한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EU AI 액트가 워낙 모델로로 좀 훌륭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AI 기본법도 EU AI법을 많이 따라서 일부 정의 조항들이나 생각들을 기본적인 법의 어떤 체계를 따라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 관련된 EU AI법과는 설명을 계속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규제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총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EU AI 액트는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해놨고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 해서 RBA식의 접근을 해서 가장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는 형태 AI를 정해서 법에서 금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이 리스크 높은 위험성을 가지는 AI 시스템 혹은 이제 범용 GPAI 관련된 규정을 정해서 이런 제한들을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그 위험도가 낮은 어떤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투명성 의무 정도만을 정해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가 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어떤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코드 오브 컨덕트 일종의 행동 강령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색한 개념인데 이런 강령을 만들어서 실제로 준수를 하도록 하는 형태로 이 AI 액트는 이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내용은 위험도 4단계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 중에 가장 위에 금지 AI 관련된 부분은 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되어 있지 않고 하이 리스크 관련된 부분만 용어를 바꿔서 규제가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든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딥페이크 워터마크나 안전성 이런 측면에서 되게 강화가 되고 8가지의 꼭지를 달아서 이러한 형태로 국민의 기본권이나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AI가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식의 행정명령을 내세웠는데 그 입법화되기 전에 지금 대통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행정명령을 다시 선포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딥페이크 워터마크 관련된 부분은 EU에도 들어가 있고 미국 행정명령에도 들어가 있고 트럼프가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딥페이크 범죄나 딥페이크로 인해서 사회적인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을 각 국가에서 되게 높은 위험으로 보고 있고 규제 대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가 좀 하나의 특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EU 법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고 규제뿐만이 아니라 지원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산업의 진흥을 위한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지는 말씀드렸듯이 시행일로부터 뭐 12개월, 24개월, 36개월 이렇게 해서 고위험, 금지된 AI, 범용 AI가 이제 소위 저희가 흔히 말하는 LLM 모델, 그러니까 어디에나 적용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특정되지 않고 그런 AI 모델을 범용 AI 모델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규제를 좀 다르게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L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학습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떠한 절차로 투명성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데이터 학습을 하고 사용을 하게끔 하는지
그리고 이 LLM 모델을 어떻게 파인튜닝을 해서 사용하는 어떤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5장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이 부분에서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윤리, 인공지능 윤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EU AI 액트도 이제 ethics라는 ethical principle이나 ethics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해를 가하는 어떤 중요한 판단 기준을 윤리라는 용어로 이제 치환이 되다 보니까 윤리는 사실 법적 용어는 아니거든요. 특히나 동양권에서는 더더욱 법적 용어는 아니다 보니까 인공지능과 윤리를 결합한 인공지능 윤리를 어떤 원칙을 세워서 법으로 적용할 건지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금 규제가 없음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AI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제 제공하는 기업들은 윤리 장전, 윤리 가이드라인 이런 걸 만들어서 이미 배포하고 계시죠. AI 윤리가 되게 좀 법적인 접근보다 철업적인 혹은 이제 시민의 인간의 기본권의 접근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접근인데 EU에서는 이런 식으로 4가지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어떤 원칙을 연구 중이지만 이걸 공표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이 4가지를 이제 EU 액트의 기조로 삼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게 지금 이번 국회가 5월 30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19개 상당히 많이 발의가 된 거죠. 19개의 법이 발의가 됐고 이게 이제 대안식으로 21일에 마련해서 의결됐고 과방위는 통과를 해서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통과가 뭐 올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설령 통과가 안 되더라도 요 이제 법안 자체가 당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마련된 법안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위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 스타트업이나 인공지능 기업들에게 조금 더 규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EU AI 액트나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은 지능 관련된 내용이 수중되어 있고 규제 관련된 부분들은 일종의 선언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뭐 엄청 민감한 사안은 아닐 수도 있어서 변경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담이지만 올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법도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도 사실은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매출액 규모 1억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선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규제의 성격을 가지는 이제 법안들이 새로운 산업 분야의 법을 만들면서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신고 의무가 들어가 있지만 뭐 AI 관련된 부분은 신고 의무는 없고 부담할 책임이나 의무들이 있는 대신에 과태료 규정이 있는 형태로 조금 규제적인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기존의 메타버스 법안보다는 규제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조금 더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규정은 아무래도 B2C 사업자들,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이 많다 보니까 분쟁 조정 관련된 조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좀 부담되는 사안이었다면 AI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B2C 관련해서 특화돼서 특정한 규정들을 마련돼 두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럼 앞으로 이제 살펴볼 것처럼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될 의무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무엇인지 정도만 사실 확인을 하시면은 지금 당장 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장 43조, 43개조의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규제라고 표시한 부분들은 27조, 36조 정도밖에 없고 사실 31조 이전 조항들은 규제라기보다는 인공지능 윤리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3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 기반이라 그래가지고 직접 단지라거나 그런 관련된 협회 설립 근거,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우선적인 정책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장에는 이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규정으로 이미 마련이 돼서 올해 9월 출범을 한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근거법이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칙 규정에서는 이제 재원 확충 관련된 근거 규정이 선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은 요 보칙을 근거로 인공지능 관련된 재정을 국가에서도 많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지능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 규정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보칙 규정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뭐 지능적인 부분들도 되게 일반론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제도가 있고 지원 혜택 이런 게 당연히 마련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규제적인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변호사들은 주로 이제 정의 규정부터 사실은 보는데요. 정의 규정이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윤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 자체로도 어떤 입법자의 의도를 추단할 수 있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정의 내릴 건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도 좀 제가 EU 법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정의 규정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AI 관련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되게 일반론적으로 정의를 해놨는데 뭐 EU 같은 AI 액트에서는 뭐 AI에 대해서 별도 정의하지 않았어요. 사실 AI를 정의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다른 법령에서 인터넷에 대해서 사실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인터넷이란 단어는 되게 많이 법에 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뭔가 누구나 그 인터넷이 뭔지는 아는데 법적으로 딱 테두리를 정해서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정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AI 기본법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이 법에 적용이 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 이 CF라고 되어 있는 건 다 EU 법을 비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제 EU AI 액트의 그 규정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제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율성이나 적응성이란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론하는 게 결국 인공지능 시스템의 핵심인데 그 부분도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제 AI 시스템 관련된 정의 조항에 이제 기계 기반, 머신 베이스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공지능이 정의되어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정도의 차이가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실질적인 주된 의무를 부담하는 어떤 서비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랑 생성형 인공지능 이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되는데요. 이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열거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의 규정을 읽어보면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 여기 어느 중에 하나다 해서 활용된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이제 EU 관련된 부분도 이제 비교를 뭐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겠는데요. EU에서는 이 고영향 인공지능 이전에 금지된 인공지능을 먼저 정의해 놓고 그걸 빼고 나머지 중에 고위험, 하이 리스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영향이라는 표현을 썼죠. 일단 이게 좀 일단 기본적인 차이고요. 이거는 조금 입법자들의 의도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19개 이제 발의된 법안 중에 고위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하이리스크라는 표현을 이미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규제 차원에서는 얼마나 인공지능이 위험한지에 대한 접근도에 따라 규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위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영향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위험이라는 단어가 정의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U AI 액트에서는 고영향이라는 게 하이 임팩트라는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별도의 정의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더 고성능이다. AI의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일반적으로 이제 범용성 AI에 적용되는 내용인데 범용성 AI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되고 관리 감독하에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쓸 때 하이 임팩트라고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 EU AI 액트 하이 리스크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그 열거적으로 이제 EU AI 액트는 열거적인 건 아니고 하이리스크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 조항들을 이러이러면 인공지능이다라고 해놓고 예시로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괄호 열고 요게 예시하는 것들에 매칭되는 부분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요 인프라의 관리 및 운영이라는 섹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뭐 에너지, 먹는 물, 그다음에 원자력 시설, 교통 시설 이런 식으로 각 법에 따라 네 개로 쪼개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제 의료기기나 의료 과정에서 이제 AI 데이터 관련된 세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기기나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 및 이용 관련된 부분도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EU 같은 경우에서는 디지털 의료기기 이런 식으로 딱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생체 인식으로 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원래 기존 대한 그
법안에서는 요 라에 관련된 부분만 1년 더 뒤인, 그러니까 원래 공표일로부터 1년 뒤에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2년이 넘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요 부분만 원래 들어가 있었고요. 나머지도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호 같은 경우도 되게 특이한데요. 이게 되게 읽어보시면 되게 범위가 넓다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라고 들어가 있어서 이게 채용, 고용이나 금융 관련된 부분에서 뭐 AI를 기반해서 평가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일단 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사람을 선정하거나 승진 과정에서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때 이미 AI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걸로 이제 연구 결과 이제 통계 관련해서 이제 자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용뿐만이 아니라 채용뿐만이 아니라 뭐 승진, 각 개인의 어떤 인사 관리, 인사 고과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문화상 미국이나 유럽보다 조금 덜 중요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하나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특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U 관련된 법에서는 이민, 난민, 출입국 관리 부분도 별도의 섹터로 들어가 있는데 중요 문제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관련된 법이 있음에도 따로 들어가 있지 않고 공공 서비스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양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이렇게 조금 어떤 대륙이나 국가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영향 규정이 좀 다르고, 제가 이야기로는 EU AI 액트를 많이 이제 참고를 하되 우리나라의 어떤 실무적인 부분이나 정서에 맞춰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문화적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되게 많이 이미 이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가석방 여부 결정에 AI 알고리즘을 이미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옛날에 비교적 옛날에 문제 제기된 부분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AI가 이 사람의 어떤 가석방을 평가하는 위험도를 책정을 하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오른쪽 이제 유색 인종이 훨씬 리스크가 낮은데 하이 리스크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의 지적으로는 학습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AI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되게 민감해서 되게 이런 문화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과 문화적으로 인해서 하이리스크 혹은 금지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적용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뭐 진지하게 문제가 된 부분은 없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려는 입법자들도 지금 진지하게 해외보다는 크게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를 금지하고 있는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정말 금지를 하면 되겠구,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이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영화에서 보시면은 CCTV가 있으면 여기 한 명 한 명 이제 이 사람은 누구 첩보 영상에서 뜨는 거 있잖아요. 리얼 타임으로 뜨는데 이 부분을 엄청난 이제 권리 침해로 이제 일을 해서 기본적으로 특정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클리어뷰라는 미국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뭐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어떤 서비스에서 사진들을 막 스크래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용자가 이 사람을 찾아주세요라고 사진을 하나 올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개된 데이터랑 결합을 해서 신청자가 옆에 있는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들을 뽑아주거나 이렇게 이제 프로파일링하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금지가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EU에서도 금지가 이제 명문화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법상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유럽에서도 실제로 어떤 AI가 정말 위험한지에 대한 어떤 사례들이 축적이 되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금지를 하는 서비스들이 명확한 부분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금지 규정들은 전혀 마련해 두지 않았고요.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된 규정도 조금 규정이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이게 밑에 규정이 조금 더 실질에 부합하는데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한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지만, EU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이 되고 상당한 일반성을 발휘하며 모델 출시 방식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개별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뭐
범용 모델의 어떤 특성을 다 담아내고 있네 현재 상황까지는 이런 좀 생각이 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준대로라면 사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가 좀 더 많아진다면 정의 규정 또한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업자도 인공지능 자체를 개발하는 사업자랑 이용하는 사업자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이 규정은 EU에서도 프로바이더랑 디플로이어라는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제 EU 액트에서는 프로바이더랑 디플로이어의 각각 권리 의무들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규정은 일단 마련을 해놨는데 이 개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별 어떤 권리 의무를 달리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의만 해놓고 법에서 안 썼다고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이렇게 일단 정의 규정을 가름을 타놓고 뭐 이제 지원 정책이나 이런 걸 혹은 대통령령에서 조금 더 구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이후에서는 또 수입업자나 유통업자 관련된 어떤 규정들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외 규정은 있습니다. 역외 규정은 있어서 해외 사업자들도 우리나라의 어떤 사업을 영향을 우리나라의 해외 사업자 행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역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이런 구체적인 행위 태양들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이제 뭐 EU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관리 감독이 필요한 어떤 해외 사업자들의 사업 모델 관련해서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형태로 이제 법안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EU AI 액트도 동일한 형태로 마련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윤리도 사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윤리는 제가 이거 하면서 한번 다 쳐봤어요. 그래서 대체 법에 윤리가 뭐가 정의되어 있나라고 하면은 봤는데 윤리라는 표현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직업윤리, 연구윤리, 실험윤리, 공직자윤리, 생명윤리, 스포츠윤리 다양한 윤리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정의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윤리라는 게 정의된 최초의 어떤 법령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좀 그냥 개념적으로 서양권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 윤리에 대해서 가지고 온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될 도리라고 해서 그냥 어떤 도덕적인 차원의 개념이 강한 반면에 서양권에서는 moral princip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규범적인 차원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윤리를 사실 생각할 때 있어서도 해외에서는 코드 오브 컨덕트, 그러니까 어떤 규범적으로 공식화된 지켜야 될 규범들이 이제 윤리로 많이 생각이 되는 반면에 동양권에서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데 이걸 인공지능에 어떻게 적용하지? 이 부분이 조금 생각의 괴리가 있어서 사실 인공지능 윤리를 뭔가 학습하고 설계함에 있어서 아무래도는 서양에서 이미 마련해 놓은 체계를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무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고영향 인공지능 두 개 관련해서 이제 의무들이 있는데요. 먼저 투명성 확보 의무가 되어 있어서 첫 번째로는 고영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 해당 서비스가 고영향 혹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만 유일하게 위반 시 직접적으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라기보다는 행정처분 규정인데요.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런 형태의 규정이 유일하게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의무 규정은 있지만 그 위반 시 직접적인 어떤 제재 규정은 없고 다만 과기부에서 관리 감독을 해서 시장명령을 낼 수 있게 하고 시장명령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 규정들로 되게 약한 형태의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사업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고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라고 해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결과물에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표시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요. 사망 같은 경우가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딥페이크 관련된 부분인데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된다. 이 소위 워터마크라고 말하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딥페이크라기보다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생성한 어떤 컨텐츠 여기에 지금 어문 저작물 뭐라고 할까 문자로 되어 있는 빠져 있는데 그걸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규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되게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이 기준대로라면 꼭 딥페이크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금 사진을 올리면은 증명사진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서비스에서 다 이제 이 부분이 적용되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 보정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뭐 인공지능에 기반된 데이터로 학습해서 보정을 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규정상으로는 표시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여기 해당되지 않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냥 보정을 해주는 어떤 단순 보정이다라고 하면은 표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뭐 그런 차이점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혼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실효성 관련해서는 이제 좀 회의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유럽에서도 딥페이크 관련된 부분들은 24개월 지난 뒤에 시행이 원칙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언적으로 딥페이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 지금 이게 시행 이제 공표가 돼서 제정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딥페이크 표시를 해야 돼요. 유럽보다 약간 역설적일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지 조금 더 필요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면은 이제 EU에서는 제공자랑 배포자별로 의무들을 달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요 개념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누적 연산량 기준으로 안정성 확보 의무도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고성능이죠. 고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뭐 안전성 관련된 어떤 구축이나 평가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유전 연산량 관련된 기준도 이제 EU AI 액트에 있는데 계산 능력이라 그래서 부동 소수점 연산 방식으로 측정해서 누적 계산량이 10에 25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범용성 AI 모델에서 시스템의 리스크가 있는 걸로 간주해서 강화된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을 아마 뭐 그대로 준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이런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내가 고영향인지 이런 기준을 갖추고 있고 사실상 이렇게 뭐 확인할 수 검토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나머지 기준들에 따라서 자체적인 검토가 아니라 정부에서 마련한 하위 어떤 그 부처나 기구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지라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EU AI 액트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되게 규제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가 이런저런 전문가들 입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EU 액트는 어떻게 다른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AI 기본법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런 거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돼서 어떤 연관성이나 평가도 의무화되고 있는 게 하나의 어떤 특징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GPAI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 저작권 이슈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물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저작권자의 어떤 설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고 그 라이센스를 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EU AI 액트가 훨씬 더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U AI 액트는 GDPR처럼 과징금 규정이 상당히 센데요. 그래서 이제 금지된 AI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의 기준으로 7%, 고위험 관련된 규정 미준수는 3%, 부정확하거나 불안정한 정보 공개하는 부분들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1%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가능한 차원에 있어서 좀 법의 어떤 규제적인 측면의 차이는 상당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좀 정리한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언급 안 한 부분들은 두 번째 부분인데요. 국방 또는 국방부 목적 AI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에는. 근데 EOA 액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국방부의 목적을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권익 침해 측면이 좀 더 클 수 있다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설명드린 부분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